아버지의 교향곡, 균열의 서고, 가을 햇살이 융단처럼 깔린 오후, 박민준 예비역 중장, 삼성장군은 서재의 묵직한 가죽의자의 몸을 묶고 있었다. 30년간 군복을 입고 국가의 안위를 책임졌던 그의 어깨는 이제 군복 대신 편안한 스웨터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 기백만큼은 여전히 서재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훈장과 임명장들이 그의 치열했던 삶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책상 위에 놓인 단 하나의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딸 박서연의 사진이었다. 그에게 세상의 모든 훈장보다 값진 보물이었다. 정막을 깨고 책상 위 스마트폰이 부드럽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따뜻한 글씨체로 설정된 이름이 떠올랐다. 사랑하는 딸 서연. 민준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게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우리 딸, 웬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그러나 그의 기대를 산산조각냈다. 아빠, 저 요즘 많이 바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었다. 마치 오랫동안 울음을 참아온 사람처럼 목소리 끝이 잠겨 있었다. 민준의 등골을 타고 불길한 예감이 싸늘하게 흘렀다. 30년간 전장을 누비며 다져진 수많은 부하들의 목소리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던 그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아니, 아빠는 이제 한가하지.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왜 그래? 그는 애써 평온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요즘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요. 서연은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평소에 애교 섞인 말투는 온데간데없고 마치 누군가에게 보고하듯 딱딱하고 건조한 단어들만 나열되고 있었다. 서연아, 저녁에 아빠랑 식사나 할까? 네가 좋아하는 한우. 다음에요. 아빠, 저 정말 바빠서 이만 끊어야 해요. 서연이 그의 말을 다급하게 잘랐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렸다. 마치 누군가 문을 거칠게 쾅 닫아버리는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에 서연의 숨소리가 순간적으로 멎는 것이 느껴졌다. 서연아, 방금 무슨 소리? 민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매정하게 끊어졌다. 뚜뚜뚜. 차가운 기계음만이 서재의 정적을 갈랐다. 민준은 스마트폰을 든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온화했던 아버지의 눈빛은 사라지고 30년간 전선을 지휘하던 냉철한 지휘관의 눈빛이 돌아와 있었다. 이건 평소의 서연이가 아니다. 단순한 바쁨이 아니었다. 목소리에 서려 있던 것은 피로가 아닌 깊은 공포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렸던 그 난폭한 소음. 그의 딸에게, 그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에게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서재를 감싸던 평화로운 가을 햇살은 어느새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야기는 이제 막 비극의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불길한 그림자. 남편의 무거운 침묵의 아내 최은희는 불안한 눈빛으로 다가와 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30년을 함께한 부부였다. 그녀는 남편의 뒷모습만 봐도 그의 마음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무슨 일 있어요, 여보? 당신 얼굴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어요. 민주는 한숨과 함께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화면은 이미 검게 변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공포에 질려있던 딸의 마지막 목소리가 선명하게 어른거렸다. 방금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었어. 그는 아내를 안심시키려는 듯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섞인 미세한 균열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그는 방금 있었던 통화 내용을 아내에게 들려주었다. 비정상적으로 떨리던 목소리, 다급하게 전화를 끊으려던 태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정체불명의 파열음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은희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움켜쥐었다. 찻잔의 온기가 그녀의 불안을 조금도 녹여주지 못했다. 여보, 어떡하죠? 결혼한 지 3년. 그 아이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멀리한 적은 없었어요. 예전에는 하루라도 전화를 안 하면 서운해하던 아이였는데. 은희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들었다. 그녀의 걱정은 남편의 직감보다 더 현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사실 얼마 전에 서연이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었어요. 요즘 서연이가 통 연락이 안 된다고요. 약속을 잡아도 남편 핑계를 대면서 계속 피하기만 한다고. 민준의 미간에 깊은 골이 패였다. 친구들까지 피한다고?
네, 심지어 서연이가 친구들 만나는 것까지 그이가 못마땅해 한다는 얘길 들었어요. 이서방 말로는 결혼했으니 이제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면서요. 이서방, 사위 이강훈을 부르는 호칭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이름이 낯설고 섬뜩하게 들렸다. 처음에는 딸을 끔찍이 아끼는 마음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일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이상했다. 딸의 세계를 조금씩 아주 교묘하게 잠식해 들어오는 전략가의 수법 같았다. 친구들을 끊어내고 가족과의 연락을 통제하고 결국 세상에 오직 자신만 남도록 고립시키려는 것인가. 민주는 과거를 회상했다. 주말마다 집에 달려와서는 아빠 팔짱을 끼고 소파에 누워 함께 드라마를 보던 딸. 군대 훈련 때문에 힘든 와중에도 딸과의 그 시간이 일주일의 피로를 씻어주는 유일한 약이었다. 그런 딸이 이제는 아빠와의 식사 약속조차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거절하고 있었다. 사위가 우리 딸을 너무 독차지하려는 것 같아요. 은희가 나직이 말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병적인 독점욕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렇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교묘한 통제이며 폭력이었다. 전화 너머로 들렸던 그 거친 문소리는 어쩌면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딸의 삶에 드리워진 거대한 폭력의 그림자를 암시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은퇴한 노신사의 것이 아니었다. 수만 명이 목숨을 책임지던 지휘관의 결단력이 번뜩였다. 아무래도 내가 직접 서연이를 보러 가야겠어. 하지만 여보, 이서방이 싫어할 거예요. 미리 연락도 없이 찾아가면 서연이만 더 곤란해질 수 있어요. 은희가 만류했지만 민준의 결심은 확고했다. 연락 없이 갈 거요. 기습 점검이지. 적이 방심하고 있을 때 허를 찔러야 실상 파악이 되는 법이니까. 그는 옷장으로 향했다. 그의 손이 가장 편안한 스웨터가 아닌 각이 잡힌 셔츠와 재킷으로 향했다. 지난 3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그는 이제 가족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딸의 삶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그들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깊고 어두운 심연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심연을 들여다보기 위해 아버지는 기꺼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과거의 온기, 현재의 한기. 박민주는 옷장 앞에 섰다. 그의 손은 부드러운 스웨터를 지나 마치 몸에 익숙한 지휘관의 갑옷처럼 느껴지는 빳빳한 셔츠와 재킷으로 향했다. 은퇴 후 처음으로 그는 스스로 전장으로 나아가는 군인의 마음으로 옷을 골랐다. 그의 결연한 표정을 본 아내 최은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다가와 남편의 옷깃을 매만져 주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전장으로 향하는 남편을 배웅하던 그녀만의 언어였다. 신뢰와 염려가 담긴 조용한 응원이었다. 차키를 들고 현관을 나서는 그의 등 뒤로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다. 10년 전 서연이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던 날이었다. 사진 속 서연은 활짝 웃으며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 웃음은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게 할 만큼 눈부셨다. 민주는 차마 그 사진을 돌아보지 못하고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자동차의 시동을 걸자 익숙한 엔진음이 낮게 울렸다. 서울 시내를 향해 차를 몰며 그의 머릿속은 온통 과거의 기억들로 채워졌다. 유독 아버지를 따랐던 아이, 그가 군복을 입고 부대에 서 있으면 수많은 장병들 속에서도 서연은 아버지를 귀신같이 찾아내 달려와 안겼다.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똘망똘망한 눈으로 외치던 어린 딸의 모습은 부대의 모든 병사들을 무장해제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장군 박민준의 딸이 아니라 박민준의 딸 서연으로서 아이는 늘 당차고 밝았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주말 저녁이면 어김없이 본가로 달려와 그의 옆자리를 차지했다. 아빠, 치맥시켰어요. 오늘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 같이 봐요. 치킨과 맥주를 앞에 두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던 그 시간. 부대에서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모두 내려놓고 그가 장군 박민준이 아닌 아버지 박민준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순간이었다. 딸의 미래에 대해, 꿈에 대해, 소소한 연애사에 대해 귀 기울이며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가 되곤 했다. 아빠, 저는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든든하고 따뜻하고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해주는 남자. 청량한 종소리 같았던 딸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였다. 그랬던 딸이다. 세상 누구보다 아버지를 믿고 의지했던 딸.
그런 딸이 이제는 고통을 숨기고 두려움에 떨며 아버지를 밀어내고 있었다. 그 3년이 결혼 생활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사위 이강훈의 번듯한 미소 뒤에 감춰진 진짜 얼굴은 무엇이었을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심장에 차가운 강철이 박히는 듯한 결의가 솟아올랐다. 만약에라도 그놈이 내 딸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면. 민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는 용서라는 단어를 오랫동안 잊고 산 사람이었다. 특히 그의 가족을 건드린 자에게는 더욱 그랬다. 어느새 차는 서연이 근무하는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병원 입구에서 가장 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시동을 껐다. 이제부터는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다. 그는 정차를 나서는 노련한 지휘관처럼 병원 건물을 차갑게 훑어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저 거대한 건물 어딘가에 그의 딸이 위태로운 가면을 쓴 채 서 있을 것이다. 기다려라, 서연아, 아빠가 간다. 그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이제 곧 감춰졌던 진실의 문이 그의 손에 위에 강제로 열리게 될 터였다. 가면 뒤의 상은 박민준은 병원 1층 로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기둥 뒤에 자리를 잡았다. 거대한 병원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도시와 같았다.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 걱정스러운 얼굴의 보호자들, 수많은 사연과 고통이 뒤섞인 공간 속에서 그는 오직 한 사람만을 찾고 있었다. 그의 인내심은 군에서 단련된 것이었다. 초조함을 드러내는 것은 하수의 전략이다. 그는 차분히, 그러나 한치의 빈틈도 없이 간호사 스테이션 주변을 응시했다. 1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저만치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박서연. 하지만 민주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가 기억하는 딸의 모습이 아니었다. 활기차게 복도를 누비던 발걸음은 온데간데없고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발을 저는 듯 조심스러웠다. 꼿꼿했던 허리와 어깨는 무거운 짐에 짓눌린 듯 축 처져 있었다. 멀리서 봐도 온몸에 깊은 피로와 절망이 새겨져 있는 듯했다. 서연이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 그의 시야에 들어왔을 때 민준의 심장은 얼음물에 처박힌 듯 차갑게 식어갔다. 딸의 얼굴은 헬쑥하다 못해 푸른 기운마저 돌았다. 항상 통통하고 복스럽던 뺨은 움푹 패여 있었고 한때 총기로 반짝이던 눈동자는 생기를 잃고 공허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을 먹게 한 그것. 왼쪽 눈가, 관자놀이 바로 아래, 교묘하게 화장으로 덮여 있었지만 옅은 보랏빛 멍 자국이 선명했다. 일반인의 눈에는 그저 피곤한 그림자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30년간 위장막 뒤에 숨은 적을 찾아내던 그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저것은 명백한 타박상, 외부의 충격으로 생긴 상흔이었다. 거기다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목에 두르고 있는 계절에 맞지 않는 얇은 스카프. 민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저 스카프 아래 분명 무언가를 감추고 있을 것이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굳게 이를 악물었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기둥 뒤에서 나와 딸에게로 향했다. 인기척을 느끼지 못하도록 최대한 발소리를 죽였다. 그리고 서연의 등 뒤에서 그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다. 박서연. 그 순간 서연은 마치 등 뒤에서 총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온몸을 경직시켰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삐걱거리는 기계처럼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아버지를 발견한 순간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반가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도 높은, 희석되지 않은 공포 그 자체였다. 그녀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온몸을 떨었다. 아, 아빠.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주변을 훑었다. 마치 누군가 이 장면을 보고 있기라도 한 듯이. 아빠가, 여긴 어쩐 일로? 누가 말했어요? 누가 말했냐는 그 한마디가 민준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그것은 완벽한 자백이었다. 딸은 지금 누군가에게 발설해서는 안 될 비밀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었다. 민준은 불타는 속을 애써 억누르며 딸의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손을 뻗어 딸의 뺨이라도 어루만져주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딸이 아파할까봐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침착했다. 서연은 당황하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모습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여 민준은 차라리 눈을 감고 싶었다. 그럼요, 아빠.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그래요. 야근도 잡고.
거짓말,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30년간 수많은 부하들의 거짓 보고를 간파해온 그였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손을 가만두지 못하며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올라간다. 지금 딸의 모습이 정확히 그랬다. 바로 그때였다. 그들의 어색한 대화를 지켜보던 한 중년의 간호사가 다가왔다. 서연의 가슴에 달린 이름표와 같은 부서 소속이었다. 어머, 장군님 아니세요? 서연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정혜진이라는 이름의 간호사였다. 그녀는 민준에게 정중히 인사했지만 서연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우려와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안도감, 마치 기다리던 구원군이라도 만난 듯한 표정이었다. 혜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결심한 듯 민준을 향해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장군님, 혹시 잠시 저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으실까요? 그녀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선배, 무슨 얘기를요? 별일 아니에요. 우리 아빠 바쁘신 분인데. 서연이 다급하게 그녀를 막아섰지만 혜진은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감싸 쥐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민준을 향해 말했다. 그 눈빛은 무언의 구조 신호와도 같았다. 아닙니다. 장군님, 꼭 들으셔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동료의 용기 있는 증언. 정혜진의 단호한 말에 박서연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가시는 듯했다. 그녀는 거의 애원하듯 선배의 팔을 붙잡았다. 선배, 제발요.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래요. 네? 우리 아빠한테 괜한 걱정 끼쳐드리지 마세요. 하지만 혜진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안쓰럽게 다독이면서도 박민준을 향한 시선은 거두지 않았다. 그 눈빛은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선 당신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민준은 그 눈빛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지휘관의 목소리로 그러나 딸을 향한 깊은 슬픔을 감추고 말했다. 서연아, 괜찮다. 아빠는 잠시 정 선생과 이야기만 나눌 뿐이다. 넌 저기 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민준은 혜진을 따라 병원 뒤편, 인적이 드문 곳에 놓인 벤치로 향했다. 서연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마치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불안하게 그들을 따라왔다. 자리에 앉자마자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결론부터 말해주시오. 정 선생,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혜진은 잠시 숨을 골랐다. 눈앞의 남자는 단순한 환자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수많은 생사를 가르는 결정을 내렸을 강철 같은 사내였다. 그녀는 침을 한번 삼키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장군님, 서연이가 요즘 병원에서 실수가 잦습니다. 항상 긴장해 있고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곤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몸에 멍 자국이 끊이질 않습니다. 민준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미세하게 축소되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저는 간호사로 20년을 일했습니다. 사고로 생긴 멍과 폭력으로 생긴 멍은 모양이 다릅니다. 서연이의 손목에서는 선명한 손가락 자국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온 힘을 다해 짓누른 듯한 자국이었죠. 민준의 두 주먹은 피가 통하지 않을 만큼 하얗게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그 주먹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으로 딸을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놈이 감히 이 세상 가장 귀한 내 딸의 몸에 폭력의 낙인을 새기고 있단 말인가. 또 있었소? 그의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쉬어 있었다. 네, 팔뚝 안쪽, 어깨, 옷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주로 멍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서연이는 문에 부딪혔다. 계단에서 굴렀다. 변명을 했지만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어떤 날은 얼굴이 퉁퉁 부어서는 화장을 짙게 하고 온 적도 있었고 다리를 절뚝이며 걷는 날도 있었습니다. 혜진의 증언은 계속되었다. 그것은 한편이 끔찍한 고발이었다. 화장실에서 숨죽여 우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서연이는 절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게 절대 아버지께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자 꿈속에서 상처투성이로 살려달라 외치던 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딸이 보내온 처절한 구조 신호였던 것이다.
그런데 압이라는 작자는 그것도 모르고 제가 괜히 나서는 건 아닌지,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는 건 아닌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하지만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러다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서요. 서연이를 구할 수 있는 분은 아버님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 더 이상 슬픔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혜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예비역 중장이 아닌 한 아이의 아비로서 전하는 진심 어린 감사였다. 고맙소, 정 선생. 내 평생 당신의 그 용기를 잊지 않겠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멀찍이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톱만 물어뜯고 있는 딸에게로 향했다. 서연은 그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치자 겁에 질린 사슴처럼 어깨를 움츠렸다. 민주는 그런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이제 아빠랑 얘기 좀 하자.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질문이 아니었다. 모든 변명과 거짓을 거두라는 마지막 통첩이었다. 공포라는 이름의 감옥 정해지는 두 사람에게만 들릴 듯한 작은 목소리로 힘내. 서연아, 라고 속삭인 뒤 걱정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못한 채 서둘러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텅 빈 공간에는 박민준과 박서연, 단둘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부녀 사이를 흘렀다. 먼저 그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를 만들었다. 분노를 드러내면 딸은 더욱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버릴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서연아, 아빠랑 저녁 먹으러 가자. 오랜만에 둘이서 네가 좋아하던 그 삼겹살집 가서 소주도 한잔하면서 얘기 좀 하자. 그는 일부러 예전의 기억을 꺼내 들었다. 함께 삼겹살을 굽고 소주잔을 기울이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던 행복했던 시절. 그 시절의 온기가 딸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여주길 바랐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그의 기대를 처참히 배반했다. 그녀는 마치 사형 선고라도 들은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손사래를 쳤다. 안 돼요, 아빠. 저 집에 가야 해요. 남편이 기다려요. 늦으면 안 돼요. 정말, 정말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거절이 아닌 절박함과 극심한 공포가 묻어 있었다. 저녁 준비도 해야 하고 시어머니 약도 챙겨드려야 하고요. 쉴 새 없이 변명을 늘어놓는 딸의 모습을 보며 민주는 확신했다. 이것은 평범한 부부의 일상이 아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인 노예의 삶이다. 늦으면 안 된다는 말은 그 뒤에 따라올 끔찍한 결과를 암시하고 있었다. 민주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수많은 병사들을 신문하고 진실을 꿰뚫어 보던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서연아, 아빠가 30년 군 생활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서연의 어깨가 움찔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상대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목소리가 떨리며 불안하게 손을 계속 만지작거리지. 지금 네가 그렇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핏기가 완전히 가신 흰 종이장 같았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그냥 신혼생활에 적응하느라 조금. 민주는 더 이상 듣지 않고 딸의 손을 잡기 위해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은 전기의 감전이라도 된 듯 질겁하며 손을 뒤로 움츠렸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동물의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손목의 상처를 감추려는 듯한 필사적인 몸짓. 그 하나의 행동이 수백 마디의 증언보다 더 명확하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주는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서연아,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 집에서 힘든 일이 있는 거니? 누가 널 괴롭히는 거냐? 서연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금방이라도 후드득 떨어질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지옥의 전령처럼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떠오른 남편이라는 두 글자를 본 순간 서연의 얼굴은 공포로 완전히 일그러졌다. 마치 저승사자의 얼굴이라도 마주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남자의 거칠고 의심 가득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왜 이렇게 늦어? 지금 어디야? 누구랑 있는 거야? 아니, 병원 일이 좀 늦어져서요. 지금 바로 가고 있어요. 서연은 전화를 끊자마자 거의 울먹이며 민준에게 말했다. 아빠, 저 정말 가봐야 해요. 남편이 걱정해요.
걱정이라는 단어가 민준의 귀에는 감시라고 들렸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딸의 어깨를 붙잡고 타는 듯한 눈으로 딸의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이었다. 서연아, 그 사람이 널 때리는 거니? 그의 직접적인 질문에 서연은 숨을 헉 들이마시며 주변을 겁에 질린 눈으로 둘러보았다. 아빠,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누가 들으면 어떡해요? 저희 정말 괜찮아요. 그는 딸을 더 다그치고 싶었지만 정혜진의 조언을 떠올렸다. 너무 몰아붙이면 더 깊이 숨어버릴 것이라는 말. 그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고 딸의 어깨를 놓아주었다. 알겠다. 하지만 언제든지 힘들면 아빠한테 연락해라. 아빠는 항상 내 편이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도망치듯 서둘러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 쓸쓸하고 위태로운 뒷모습을 보며 민주는 조용히 다짐했다. 그래, 서연아, 네가 말할 수 없다면 아빠가 직접 증거를 찾으마. 그리고 내 놈들을 내 손으로 직접 지옥에 쳐넣어 주겠다. 그의 눈빛은 이미 사냥을 시작한 맹수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제7부 작전명 포효 오퍼레이션 코드네임 로어. 박서연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박민주는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딸의 위태로운 뒷모습이 그의 망막에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는 차 안으로 돌아와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나 시동을 걸지 않았다. 대신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저음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님, 웬일이십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팀장으로 있는 한때 그가 가장 아꼈던 부하이자 이제는 친동생 같은 후배 한태식이었다. 태식아, 혹시 시간 괜찮으면 잠깐 볼 수 있겠나? 아주 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민준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음을 한태식은 즉시 알아차렸다. 형님, 목소리가 좋지 않으십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어디서 뵈면 되겠습니까? 30분 후, 두 사람은 화려한 도심을 벗어난 허름한 뒷골목의 작은 선술집에 마주 앉아 있었다. 이곳은 두 사람이 예전부터 머리가 복잡할 때면 찾던 그들만의 아지트였다. 태식은 민준의 굳은 표정과 공허한 눈빛을 보고 일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님을 직감했다. 형님, 말씀하십시오. 민준은 술잔을 채우지도 않은 채 마치 군사작전을 브리핑하듯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딸의 이상한 전화통화부터 시작해 오늘 병원에서 직접 목격한 딸의 모습, 눈가의 멍 자국, 그리고 동료 간호사의 용기 있는 증언까지 단 하나의 감정도 섞지 않고 오직 사실만을 건조하게 전달했다. 브리핑을 듣는 내내 태식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형사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이 분노로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민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태식은 자신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었다. 이런 개같은 놈들. 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싶었지만 존경하는 선배 앞에서 간신히 감정을 억눌렀다. 형님, 그래서 지금 조카가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내 직감으로는 그렇다.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의 수준을 넘어섰어. 내 딸은 지금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다. 민주는 태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태식아,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하다. 단순히 서연이를 그 지옥에서 구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걸세. 그놈들, 인간의 탈을 쓴 그 짐승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겠다. 그 말에 태식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위리가 담겨 있었다. 형님, 맡겨주십시오. 형님의 조카는 제 조카이기도 합니다.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태식은 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는 순식간에 강력계 팀장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우선 그 이강훈이라는 놈의 신상부터 샅샅이 털어보겠습니다. 직장 평판, 주변인 탐문, 과거 전과 기록까지. 그리고 형님께서는 며칠간 힘드시겠지만 사위 놈의 집 주변을 관찰해 주십시오. 놈의 동선을 파악하고 이상한 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 절대 들켜서는 안 됩니다. 가정폭력범들은 의심이 많고 외부의 시선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걱정 마라. 민준이 대답했다. 매복과 정찰은 내 전문 분야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한 명은 딸을 구하려는 아버지로서
다른 한 명은 법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형사로서 이제 공동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선술집을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태식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형님, 곧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식의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에도 민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마치 지금 딸이 처한 현실처럼. 그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이제 그의 목적지는 편안한 집이 아니었다. 딸이 갇혀있는 지옥의 문 앞. 그곳이 그의 새로운 전장이 될 터였다. 그렇게 한 아버지가 딸을 구하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처절하고 고독한 군사작전이 시작되었다. 작전명은 포교, 짐승의 우리에 갇힌 딸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울음이자 분노의 외침이었다. 적의 프로파일. 이틀이 흘렀다. 박민준에게 그 이틀은 30년 군 생활 중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는 약속대로 딸의 집 주변을 배회했다. 그러나 섣불리 접근하지 않았다. 적진을 눈앞에 둔 지휘관처럼 그는 지형을 익히고 적의 동태를 파악하며 가장 효과적인 침투 경로를 모색했다. 낮에는 평범한 등산객처럼 아파트 뒷산을 오르며 망원경으로 창문을 살폈고 밤에는 차 안에서 죽은 듯이 숨어 불이 켜진 창문 안의 그림자를 쫓았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너무나 평온한 일상이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저 두꺼운 벽 너머에서 어떤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을지 그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이틀째 되는 날 밤, 한태식에게서 연락이 왔다. 약속 장소는 인근 공원 주차장 구석. 어둠에 잠긴 차 안이었다. 한태식은 조수석에 올라타자마자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넸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형님, 각오 단단히 하고 들으셔야겠습니다. 민주는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봉투 안에는 사위 이강훈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세한 프로파일링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우선 이강훈, 직장에서의 평판이 최악입니다. 태식이 입을 열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실적에 대한 압박이 심하고 그 스트레스를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으로 푸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특히 술버릇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물건을 집어던진 적도 있고 술만 들어가면 아내 탓을 하며 신세 한탄을 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밖에서는 유능하고 신사적인 척, 집에 와서는 그 모든 스트레스를 가장 약한 존재인 아내에게 풀어온 것이다. 전형적인 비겁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형님, 진짜 문제는 그 어미입니다. 시어머니 윤명숙. 태식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이강훈, 그놈, 이번이 재혼입니다. 뭐라고? 민준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결혼을 추진할 당시 상대 집안에 대해 기본적인 조사는 했었다. 하지만 재혼이라는 사실은 금시초문이었다. 교묘하게 숨겨온 것이다. 첫 번째 며느리와는 결혼 1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알려졌지만 저희가 파헤쳐본 결과 진실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윤명숙의 지독한 정신적 학대 때문이었습니다. 태식은 보고서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거기에는 첫 번째 며느리의 병원 진료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죄명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쇠약 및 우울증. 윤명숙은 아들을 신처럼 떠받드는 인물입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보좌하는 시녀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죠. 사사건건 특집을 잡고 인격을 모독하고 심지어 외부와의 접촉까지 통제하며 며느리를 고립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첫 번째 며느리는 신경쇠약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고 그제야 친정에서 사실을 알고 이혼을 시킨 겁니다. 민주는 보고서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분노와 함께 끔찍한 자책감이 온몸을 덮쳤다. 자신의 정보전 실패를 통감했다. 아비라는 자가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에 대해 이토록 무지했다니. 내 손으로 내 딸을 저런 끔찍한 소굴로 밀어넣은 꼴이 아닌가. 그들은 첫 번째 이혼의 모든 책임을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우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아들의 완벽한 배필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그들의 새로운 먹잇감이 된 거고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우발적인 폭력이 아니었다. 대를 이어온 학습된 그리고 계획된 학대였다. 서연이는 지금 과거의 희생자가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걷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는 이미 나와 있었다. 정신병원 혹은 그보다 더 끔찍한 비극.
민주는 서류 봉투를 닫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분노로 타오르지 않았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잿더미 같은 눈이었다. 그러나 그 잿더미 아래에는 지옥의 유황불보다 더 뜨거운 용암이 들끓고 있었다. 태시가 수고했다. 나머지는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형님, 위험합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감정? 내 사전에 그런 단어는 없다. 태시가.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이제부터는 정찰이 아니다. 증거 수집이다. 내 딸이 어떤 지옥에서 어떤 짐승들과 함께 살고 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똑똑히 듣고 그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길 것이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괴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다. 작전은 그날 밤 즉시 시작되었다. 박민주는 자신의 차량을 딸의 아파트에서 2블록 떨어진 후미진 곳에 주차했다. 그리고는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그림자처럼 아파트 단지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불필요한 소음도 없었다. 마치 수십 년 전 적진에 침투하던 특수부대원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그의 목표 지점은 15층에 위치한 딸의 집이 아니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6층에서 내린 뒤 비상계단을 통해 14층으로 내려왔다. 먼지 쌓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희미한 비상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는 그곳, 1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 그곳이 그의 첫 번째 관측소, 옵저베이션 포스트였다. 이곳에서는 1508호, 딸의 집 현관문에서 새어나오는 모든 소리를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밤 10시, 그의 예상대로 복도 저편에서 술에 취한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사위, 이강훈이었다. 도어락이 해제되는 기계음과 함께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다. 그리고 잠시 후 지옥의 교향곡이 연주되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밥도 제대로 안 해놓고 내가 이 시간에 들어올 줄 몰랐어? 이강훈의 고함 소리가 철제 현관문을 뚫고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려왔다. 미안해요, 오빠. 병원 일이 좀 늦게 끝나서 지금 바로 다시 할게요. 딸의 목소리, 그 가늘고 겁에 질린 목소리가 민준의 심장을 칼로 저미는 듯했다. 다시 하긴 뭘 다시 해. 넌 내가 시키는 거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너같이 쓸모없는 여자는 처음 본다. 쾅. 무언가 벽에 부딪혀 박살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아마도 그릇이나 컵을 던진 모양이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온몸의 세포가 당장 저 문을 부수고 뛰어들어가 저 짐승의 목을 비틀어 버리라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는 군인이었다. 30년간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으로 움직이도록 훈련받은 지휘관이었다. 섣부른 분노는 작전을 망칠 뿐이다. 이성을 잃고 돌격하는 것은 승리가 아닌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는 더 완벽한 증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짝. 살과 살이 부딪히는 둔탁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마찰음, 그리고 이어지는 딸의 짧은 비명. 아야. 민주는 저절로 눈을 감았다. 그러나 눈을 감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딸의 뺨에 선명한 손자국이 새겨지는 모습이 더욱 생생하게 그려졌다. 그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위해 자신의 허벅지를 피가 나도록 꼬집었다. 이제 정신이 좀 들어? 어디서 남편이 들어오는데 밥도 안 차려놓고. 며느리라는 게 이 정도도 못해? 정말 한심하구나.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시어머니 윤명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까지 가세했다. 그녀는 아들의 폭력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뭘 배우겠니? 더 야무지게 혼을 내야지. 이래서 근본 없는 것들은 안 된다니까. 근본. 그 한마디에 민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질 뻔했다. 감히 누구에게 근본을 논하는가. 그는 이를 악물었다. 잇몸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그는 녹음 버튼이 제대로 눌렸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다. 이것이 그의 무기다. 이것이 그의 총알이다. 지금 느끼는 이 분노와 슬픔, 무력감을 모두 이 작은 기계 안에 증거로 담아내야만 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지옥의 연주는 계속되었다. 고함 소리,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딸의 억눌린 흐느낌, 그 모든 소리가 뒤섞여 그의 고막을 찢고 영혼을 파괴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집안의 소음이 잦아들었을 때 그는 유령처럼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다. 아파트 밖으로 빠져나와 자신의 차에 돌아온 순간 그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운전대에 이마를 기댔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30년간 단 한 번도 적진의 한복판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미안하다, 서연아. 아빠가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그러나 그의 눈물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맹수의 포효를 앞둔 가장 깊고 슬픈 자기반성이었다. 이제 그는 알았다. 저 집은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며 사위와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라 악마다. 그리고 악마를 사냥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그보다 더 지독한 악마가 되어야만 했다. 그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빛났다. 작전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밤의 녹음은 시작에 불과했다. 박민주는 그 후로도 며칠간 마치 자신의 그림자를 지우듯 움직이며 증거를 수집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는 윗집의 소음 문제로 고민하는 입주민 행세를 하며 자연스럽게 1508호의 평판을 떠봤다. 밤마다 어찌나 시끄러운지, 부부싸움을 하는 건지, 뭘 때려 부수는 건지 경비원은 기다렸다는 듯 혀를 차며 말했다. 말도 마세요. 그 집 때문에 민원이 한두 번 들어온 게 아닙니다. 경찰까지 출동한 적도 있는데 그때마다 문을 안 열어줘서 그냥 돌아갔다니까요. 그의 정보망은 거미줄처럼 뻗어나갔다. 딸의 병원에서는 동료 간호사 정혜진을 통해 서연이 잦은 병가와 지각으로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집중력 저하로 의료사고를 낼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는 진술서를 확보했다. 이강훈의 직장에서는 한태식의 수사 협조를 통해 그의 폭력적인 성향과 스트레스 관리 능력 부재에 대한 동료들의 익명 증언들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모든 증거는 하나의 진실, 즉 박서연이 처한 상황이 단순한 가정불화를 넘어선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학대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디데이는 민족 대명절, 추석이었다. 민주는 태식과의 통화에서 그날은 모든 가족이 모이는 날, 위선과 폭력이 극에 달하는 날이 될 걸세. 내가 직접 그 현장을 덮치겠다. 고 선언했다. 태식은 우려를 표했다. 형님, 너무 위험합니다.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기면. 걱정 마라. 나는 내 딸을 구하러 가는 아비일 뿐. 범법자가 되지는 않을 테니 너는 내가 신호를 보내면 약속대로 움직여주기만 하면 된다. 추석 당일 오후, 민주는 택배기사의 복장으로 완벽하게 위장했다. 큼지막한 택배 상자를 들고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1508호의 현관문이 아닌 옆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그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택배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뒤 자연스럽게 1508호의 현관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복도 구석, 소화전 뒤의 좁은 공간에 몸을 숨겼다. 그의 손에는 소형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예상대로 집안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게 뭐야? 며느리라는 게 명절 음식을 이따위로 해와? 이게 돼지 죽이지 사람이 먹을 음식이냐? 시어머니 윤명숙의 귀를 찢는 듯한 목소리였다. 죄송해요, 어머님. 새벽부터 준비했는데 입에 안 맞으셨나 봐요. 딸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렸다. 입에 안 맞아?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이걸 친척들 상에 내놓으라고?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보겠어? 민주는 문틈으로 살짝 안을 들여다보았다. 거실에는 온갖 명절 음식이 차려져 있었지만 분위기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딸 서연은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 앞에는 시어머니와 사위 그리고 처음 보는 시아버지까지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사위 이강훈이 앞으로 나서더니 다짜고짜 서연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짝! 민준의 눈앞이 암전되는 듯했다. 온몸의 피가 머리로 솟구쳐 오르는 분노. 30년 군 생활 중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사리에 가까운 분노였다. 미안해, 오빠. 제가 잘못했어요. 서연이 울면서 빌었다. 뺨은 순식간에 붉게 부어올랐다. 그러나 악마들의 광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시어머니 윤명숙이 다가와서는 딸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아야, 어머니, 제발. 딸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들렸다. 그리고 최악의 순간, 이강훈은 바닥에 엎어진 잡채를 한 움큼 집어들더니 그것을 아내의 얼굴에 그대로 던져버렸다. 이걸 다시 만들어. 바닥에 떨어진 거 내 혀로 핥아서라도 다시 만들어 오란 말이야. 그 순간 박민준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다. 더 이상의 작전도 증거 수집도 필요 없었다. 그의 안에서 잠자던 야수가 딸을 지키려는 아비의 본능이 포효하며 깨어났다. 그는 더 이상 택배기사도 예비역 장군도 아니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새끼를 물어뜯는 하이에나 무리를 향해 돌진하는 늙은 사자일 뿐이었다. 그는 소화전 뒤에서 뛰쳐나왔다. 그리고 온몸에 분노를 실어 1508호의 현관문을 걷어찼다. 쾅! 육중한 강철 현관문이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벽에 부딪혔다. 집 전체가 울리는 굉음과 함께 거실 안의 모든 움직임과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마치 누군가 세상의 시간을 정지시킨 듯한 완벽한 정적. 이강훈과 그의 부모는 경악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현관 쪽을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문짝을 박차고 들어선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더 이상 어수룩한 택배기사가 아니었다. 그의 몸에서는 평범한 중년 남성에게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서늘하고 압도적인 기백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고 수만 명이 목숨을 짊어졌던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날카롭게 벼려진 강철 같은 기세였다. 아, 아빠. 음식물 찌꺼기가 묻은 얼굴로 헝클어진 머리채를 한 채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불렀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구원받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 상황이 발각되었다는 절망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박민주는 딸의 처참한 몰골을 자신의 눈에 그리고 영혼에 새겨 넣었다. 붉게 부어오른 뺨, 선명한 손바닥 자국,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동공,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의 심장을 찢어놓은 것은 딸의 눈에 서린 깊은 체념이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성큼성큼 거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집행관의 그것처럼 무겁고 서늘했다. 그는 먼저 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일으켜 세웠다. 괜찮다, 서연아. 이제 아빠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러나 그 차분함 아래에는 곧 폭발할 화산의 용암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그는 딸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긴 뒤 얼어붙은 채 서 있는 세 마리의 짐승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마주치는 자마다 마치 날카로운 칼에 베인 듯 움찔했다. 마침내 그의 얼음 같은 시선이 이강훈에게 꽂혔다. 누가?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감히 내 딸을 때렸나? 이강훈은 당황하며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 아버님, 이건 오해십니다. 그냥 버릇을 좀 가르치려고 저희 집안의 규칙을. 교육? 민준의 입가에 멸시에 찬 냉소가 어렸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 한 걸음에 이강훈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내 놈이 지금 교육을 논하는가? 30년 군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교육을 시켜봤지만 사람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음식을 던지는 교육은 처음 보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때 시어머니 윤명숙이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사돈어른, 이건 저희 집안일입니다. 사돈께서 이렇게 무단으로 들어와서. 집안일? 민준의 시선이 윤명숙에게 향했다. 그녀는 그 서슬퍼런 눈빛에 저도 모르게 말을 멈췄다. 내 딸의 머리채를 잡고 짐승처럼 끌고 다니는 게 집안일이라고?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게 당신네 집안의 방식이란 말이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그들의 심장에 박혔다. 서연이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울먹였다. 아빠, 그만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음식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딸의 그 한마디가 민준의 마지막 남은 인내심을 끊어버렸다. 그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서연아, 똑똑히 말해.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빠한테 정확히 말해봐라. 말 못하지? 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으니까. 30년을 키운 내 딸이다. 내가 모를 것 같으냐? 간호사로 성실히 일하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이따위 학대를 당하면서도 참고 있는 내 딸이 대체 뭐가 부족하다는 거냐? 그의 포효에 가까운 외침에 거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떨렸다. 그는 다시 한번 세 사람을 노려보았다. 이강훈, 너는 내 딸을 때렸다. 윤명숙 씨, 당신은 내 딸의 머리채를 잡았다. 그리고 당신. 그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시아버지에게 향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보고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방관하고 부추겼지.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정상적인 가정인가?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했다. 이들은 인간과의 소통이 불가능한 존재들이었다. 박민주는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111을 누를 것처럼 엄지손가락을 움직였다. 이제부터 당신들이 말하는 집안일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서늘한 선고였다. 시아버지 박대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나섰다. 그는 이 폭풍 같은 상황을 어떻게든 무마해보려는 듯 온화한 가장의 가면을 쓰려 했었다. 사돈, 진정하시고, 그게 아니라 요즘 젊은 애들이 워낙 버릇이 없어서 저희가 훈육 차원에서. 훈육이라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박대우의 말을 잘랐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 위압감에 박대우는 저도 모르게 주춤했다. 내가 30년을 군에서 부하들을 지휘했지만 단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어. 사람은 존중받을 때 성장하는 것이지 매를 맞으며 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오. 며느리를 무릎 꿇리고 뺨을 때리고 인격을 모독하는 게 당신 집안의 훈육 방식입니까? 그의 일갈에 시어머니 윤명숙이 발끈하며 소리쳤다. 며느리가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때는 시댁 어른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요즘 것들이 얼마나 버릇이 없는데. 버릇이 없다고? 민준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뿜어져 나왔다. 새벽부터 일어나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모욕과 학대를 당하면서도 가정을 지키려 참고 있는 내 딸이 버릇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당신들이 말하는 버릇이란 대체 무엇이오? 맹목적인 복종을 뜻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사위 이강훈이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반성 대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뻔뻔함이 서려 있었다. 아버님, 저희도 서연이를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더 나은 며느리, 더 나은 아내가 되라고. 사랑? 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그것은 그가 평생 지어본 표정 중 가장 경멸에 찬 표정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때리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 음식을 던지나? 그게 내 놈이 말하는 사랑인가? 밖에서는 비굴하게 굽실거리다. 집에 와서는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어왕 노릇하는 것이 내 놈의 방식인가? 너 같은 놈들은 내가 군에서 수도 없이 봤다. 약자에게만 강한, 가장 비겁하고 추악한 인간의 유형이지. 그는 더 이상 이 짐승들과 대화를 이어갈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그들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내가 며칠 전부터 이 집을 관찰하고 여러 증거들을 수집했다는 건 알고 있어? 화면에는 지난밤 그가 녹음했던 파일이 떠 있었다. 민주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게 뭐야? 밥도 제대로 못 해놓고 너같이 쓸모없는 여자는? 짝. 아야. 며느리라는 게 이 정도도 못해? 정말 한심하구나.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자신들의 목소리와 폭력의 소리에 세 사람의 얼굴이 급격히 하얗게 질려갔다. 이것뿐인 줄 아시오? 서연이 직장 동료들의 증언, 병원에서 확보한 상처 사진, 이강훈 당신의 직장 평판까지 모든 것을 확보했다. 당신들은 완벽하게 포위된 거요. 바로 그때였다. 딩동. 맑고 청아한 현관 벨소리가 이 지옥 같은 공간에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현관문으로 향했다. 이강훈이 위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자 그 앞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과 그들을 이끄는 한태식 팀장이 서 있었다. 한태식은 이강훈을 지나쳐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오며 자신의 경찰 신분증을 그들의 눈앞에 내보였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팀장 한태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거실의 참상을 한번 훑어보고 박민준에게 짧게 고갯짓을 한 뒤 얼어붙은 가족들을 향해 선언했다. 가정폭력 및 특수폭행 현행범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박대우 씨, 윤명숙 씨, 그리고 이강훈 씨, 지금부터 당신들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들의 얼굴이 마치 사형 선고를 들은 죄수처럼 하얗게 굳어졌다.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집안일이라는 견고한 성벽이 아버지의 분노와 법의 이름 아래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한태식 팀장의 등장은 전세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방금 전까지 억지와 고함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던 박대우와 윤명숙, 이강훈은 이제 법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한낱 초라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윤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발악을 했다. 경찰 양반, 이건 우리 집안일이라니까요. 부부싸움 가지고 경찰까지 부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너무한 처사예요. 한태식은 그녀의 말을 차갑게 잘랐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수없이 많은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가해자들이 내뱉는 똑같은 변명을 지겹도록 들어온 사람이었다. 부인, 21세기에 집안일이라는 명목으로 용납되는 폭력은 없습니다.
지금 이 현장은 명백한 폭행 및 상해 사건 현장이며 저희는 법에 따라 처리할 뿐입니다. 그는 수첩을 꺼내들며 말을 이었다.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증거를 토대로 여러분께는 폭행, 상해, 협박, 모욕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법조항을 읊는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와도 같았다. 그때까지 아버지 등 뒤에 숨어 떨고만 있던 서연이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이라는 듯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3년간 이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폭력은 사랑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다. 그것이 범죄이며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던 것이다. 박민주는 그런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는 딸의 귓가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연아, 이제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라. 더 이상 저들의 거짓말에 속지 마. 그는 딸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올려 자신의 눈을 보게 했다. 아빠가 30년 동안 너를 키운 건 이런 꼴을 당하라고 키운 게 아니다. 세상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키운 거다. 말해라, 서연아. 네가 겪은 모든 것을 이제 세상에 알려야 한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3년간 굳게 닫혀있던 서연의 마음의 빗장을 부숴버렸다. 아빠.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둑이 무너지듯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렸다. 그것은 지난 3년간의 모든 고통과 서름,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절규였다. 아빠, 정말 힘들었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품에 무너지듯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다. 매일이 지옥이었어요. 밥을 해도 맛이 없다고 맞고, 안 하면 게으르다고 맞고,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면 집안일 안 했다고 머리채를 잡히고, 일찍 들어와도 돈만 축내는 년이라고 욕하고, 뭘 해도 저는 죄인이었어요. 서연의 울음 섞인 고백은 한편이 참혹한 증언이었다. 그녀가 한마디 토해낼 때마다 한태식은 묵묵히 수첩에 모든 것을 기록했다. 다른 경찰관은 거실의 난장판과 서연의 얼굴에 남은 붉은 손자국을 증거사진으로 남기고 있었다. 제가 아프다고 해도 꾀병 부리지 말라고 했어요. 아빠랑 통화하는 것도 감시하고 친구 만나는 건 꿈도 못 꿨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아빠. 민주는 딸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딸의 고통을 제때 알아주지 못한 미안함, 그리고 저 짐승만도 못한 것들에 대한 사리가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한참을 울던 서연이 마침내 조금 진정했을 때 한태식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박서연 씨, 지금부터 저희가 안전하게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들과는 즉시 분리 조치하겠습니다. 그는 이강훈 일가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당신들은 지금부터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됩니다.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할 것이며 위반 시 즉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서연은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어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의 품, 그곳은 3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피난처였다. 그것은 3년간의 지옥의 마침표를 찍는 슬프지만 거룩한 해방의 눈물이었다. 경찰의 개입은 모든 상황을 순식간에 정리했다. 한태식은 서연을 아버지 박민준과 함께 먼저 현장을 떠나도록 조치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각적인 분리가 원칙이었다. 서연이 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지옥 같은 집을 나서는 동안 집안에 남겨진 세 사람은 경찰의 통제 아래 꼼짝없이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집안의 체면은 산산조각나 동네 전체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었다. 아버지의 차에 올라탄 순간 서연은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정신을 잃을 뻔했다. 민주는 말없이 딸의 안전벨트를 매주고 자신의 재킷을 벗어 딸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 바로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아내 최은희가 달려나왔다. 딸의 엉망이 된 몰골과 넋이 나간 표정을 본 그녀는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딸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엄마의 품에 안긴 서연은 다시 한번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모녀의 울음소리는 지난 3년간의 고통을 씻어내는 슬프고도 정화되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날 밤
서연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잠이 들었다. 넓고 포근한 어릴 적 자신의 방 침대에서 방문 밖 거실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밤새 뜬 눈으로 딸의 방문을 지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이른 새벽부터 주방에서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북엇국을 끓였다. 장군이었던 그가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따뜻한 국과 갓 지은 밥을 딸의 방으로 가져다 주며 그는 말했다. 서연아,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푹 쉬면서 몸부터 챙겨라. 나머지는 모두 아빠가 알아서 하겠다. 그날 오후, 민주는 서연을 데리고 병원부터 찾았다. 서연의 몸에 남은 크고 작은 상처들은 사진으로 기록되었고, 의사는 전치사주의 장애 및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장기적 치료 요망이라는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닌 법정에서 그들의 죄를 입증할 차가운 사실이었다. 진단서를 손에 쥔 민준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빛났다. 심판의 첫 번째 무기는 준비되었다. 제15부 정의의 톱니바퀴 더 콕스 오브 저스티스.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있는 서연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옆에는 산처럼 든든한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변호사는 민준이 수집한 증거들을 검토하며 감탄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이 정도면 장군님, 완벽합니다. 녹음 파일, 증인 진술서, 병원 진단서, 그리고 직장 동료들의 증언까지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형사 고소까지 문제없이 진행될 겁니다. 변호사는 서연에게 위자료에 대해 설명했다. 가정폭력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위자료는 법정 최고 수준으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3년간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 보상은 물론이고 박서연 씨의 경력 단절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의의 톱니바퀴는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강우는 회사로부터 즉시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직장 내에서는 그의 폭력적인 성향과 가정폭력 사건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그는 동료들의 경멸적인 시선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시어머니 윤명숙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파트 부녀회는 물론이고 평소 어울리던 동네 사람들까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며느리 잡는 악독한 시어머니라는 낙인은 그녀가 평생 쌓아온 허울 좋은 체면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물론 그들의 반격도 있었다. 합의해달라, 고소를 취하해달라 는 연락이 빗발쳤다. 심지어 집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비는 쇼를 하기도 했다. 서연은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아, 저들의 눈물은 반성이 아니라 처벌이 두려워 흘리는 악어의 눈물일 뿐이다. 저들에게 용서란 없다. 오직 법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 아버지의 확신에 서연은 다시 용기를 얻었다. 제16부 추악한 자들의 최후 더 엔드 오브 더 위키드. 결과는 신속하고 처참했다. 이강우는 회사의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회사의 명예실추를 이유로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다. 대기업이었던 회사는 직원의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그것은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사회적 성공의 완전한 종말이었다. 윤명숙과 박대우 역시 사회적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아파트 부녀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그녀를 제명 처리했고 동네에서는 그들을 벌레 보듯 피했다. 결국 그들은 동네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시세보다 싼값의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고 야반도주하듯 동네를 떠났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법의 심판은 더욱 엄중했다.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서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강훈에게는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형사재판에서는 상습폭행 및 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이강훈과 윤명숙 모두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떨어졌다. 실형은 면했지만 그들의 이마에 범죄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순간이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날,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강가를 찾았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이 담긴 서류 봉투를 강물에 던져버렸다. 아빠,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아니, 서연아, 민준이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거다. 제17부 상처를 치유하는 법 더 웨이 투 힐 우드스. 그 후로 6개월이 흘렀다. 서연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에 사직서를 냈고 전문 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몸에 남았던 멍 자국은 모두 사라졌지만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치료를 받으며 그녀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결코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홀로 싸우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아빠, 엄마, 저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싶어요. 상담 심리학을 전공해서 저처럼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민준과 은희는 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딸이 자신의 끔찍했던 트라우마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힘으로 승화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 어떤 재활치료보다 완벽한 치유의 길을 딸 스스로가 찾아낸 것이다. 물론이지. 서연아, 민준이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아빠는 언제나 내 뒤에 서 있을 거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상담사가 될 거야. 가족의 상처는 그렇게 서로를 보듬는 사랑 속에서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다. 제18부 새로운 인연의 시작 A New Relationship Begins. 따스한 봄날, 서연은 병원 선배였던 정혜진의 성화에 못 이겨 조용한 카페에 나왔다. 혜진은 미안함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서연아, 혹시 부담스러우면 그냥 친구로만 만나봐. 우리 병원에 새로 오신 소아과 의사 선생님인데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이야. 그분도 예전에 아픈 경험이 있어서 아마 너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 줄 거야. 잠시 후 약속 장소에 나타난 남자는 김우진이라는 이름의 소아과 의사였다. 그는 화려하지 않지만 선한 눈매와 온화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 씨, 혜진 선생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상담사 공부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었다. 정말 대단한 용기시네요. 우진이 말했다. 자신의 상처를 타인을 위한 연고로 만들려는 거잖아요. 동정심이 아니라 존경심이 듭니다. 존경이라는 단어. 서연은 그 한마디에 울컥 눈물이 날 뻔했다. 자신의 아픈 과거를 동정이나 흠이 아닌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들의 만남은 그렇게 편안하고 따뜻하게 시작되었다. 제19부 아버지의 마지막 관문 더 파더스 파이널 테스트. 몇 번의 만남이 이어진 후 서연은 아버지에게 김우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주는 딸의 표정이 이전과 달리 편안하고 밝아진 것을 보고 내심 기뻤지만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확인을 거치지 않을 수는 없었다. 이번 주말 집으로 한번 초대하거라. 아빠가 직접 만나봐야겠다. 일요일 오후 김우진은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연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현관에서 민준과 마주하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김우진이라고 합니다. 서연 씨에게 아버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민주는 날카로운 눈으로 우진의 모든 언행을 살폈다. 그러나 우진은 시종일관 진실하고 배려 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연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계산 없는 따뜻함과 존중이 담겨 있었다. 식사 후 우진이 돌아갈 때 민주는 그를 현관까지 배웅했다. 그리고는 예비 장인으로서 마지막 경고이자 당부를 건넸다. 한 가지만 약속해주게. 2번 다시 내 딸 눈에서 눈물 나는 일은 없게 해주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자네가 누구든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걸세. 우진은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님, 당연히 그러셔야 합니다. 저도 나중에 서연 씨와 가정을 꾸리면 아버님 같은 든든한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 진심 어린 한마디에 민주는 비로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그는 우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서연이 잘 부탁하네. 아버지의 마지막 관문을 그는 완벽하게 통과했다. 사랑의 교향곡. 1년 후 가을 박민준의 집 거실에서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식탁에는 민준과 은희 그리고 활,